이번에는 섹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채권 시장과 연준의 시각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사실 전일 미 증시의 변동성도 인플레이션 내지는 이제 경제 지표가 잘 나오다 보니까 오미크론 변수는 이제 사라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긴축이 좀 빨라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때문에 나스닥을 중심으로 매물이 좀 많이 출회가 됐습니다. 내용들이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이미선 채권 담당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공교롭게도 딱 이제 모시고 나니까 연준에 대한 네. 이 우려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네. 이제 경계감들이 조금은 높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네. 증시도 어제 만기를 잘 버티고 넘어왔는데 네. 이제 변동성이 심해지고 있고 네.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는 12월에 이제 FOMC 때 뭐 당연하겠지만 좀 네. 매파일 것이다라는 얘기는 하는데 네. 최근에 이제 블랙아웃 기간이다 보니까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이 기사에 보니까 그 더들리 전 연준 네. 뉴욕 연준 총재다 보니까 네. 좀 이렇게 입김이 중요한 세잖아요. 사람이죠. 굉장히 네. 센데 네. 앞으로 2년인가 3년 안에 10번 올린다고 10번은 올려야 된다 금리를 이렇게까지 네. 좀 세게 얘기하셨더라고요. 네, 네, 네. 다음 주에 좀 강하게 나오겠죠? 매파로? 네, 일단 근데 시장이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수준일 것 같고요. 네. 점도표의 상향 조정이 있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물가 전망도 상향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년하고 내후년 물가가 현재 이제 PCE 물가 코어 기준으로 2.2 정도로 지난 9월에 전망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일단 올해 물가가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내년 상반기까지도 인플레 압력이 조금 더 높을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물가 전망도 일단은 3% 정도까지는 내년 물가는 상향 조정될 것 같고 좀 큰 폭의 조정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당초에는 이제 9월에 나왔을 때는 내년에 한 번 인상 그리고 이제 내후년에 2번 인상 이렇게 점도표 찍혀 있었는데요. 이제 이번에 이제 바뀌게 되면은 내년이 한 2번 정도로 상향될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내후년도 3번 정도로 상향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년에 걸쳐서 5번 금리 인상.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미국 그 이자율 수합 시장에 좀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시장에서 특히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이자율 수합 시장에서는 뭐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는 있다고는 하지만 네네. 시장이라는 게 특히나 이제 작년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네. 그런 혼란스러운 시기에 어떻게 보면 좀 기대했었던 게 이제 중앙은행이었잖아요. 네. 특히 우리나라나 뭐 약간 이제 뭐 이머징 내지는 이제 선진국 중앙은행들 중에서도 조금 그러니까 소국 같은 경우에는 네. 통화 정책의 영향력이 뭐 지엽적일 수는 있지만 네. 연준이 바뀌는 거는 사실은 큰 영향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도 예. 나오다 보니까 CME 이제 페드 와치에서 보니까 4, 5월에 금리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번이 아니라 뭐 3번까지도 3번도 가능한 한 스케줄이 그렇죠.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러면 약간 시장이 좀 반응하지 않을까요? 내년 3번이면은 사실 부담스러운 건 맞을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내년만 바뀌는 게 아니라 그럼 내후년에 대한 부분도 그러니까요. 같이 상향될 수 있고 그래서 사실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도의 상향이면은 아까 프라이싱 되어 있긴 네. 한데 이제 또 발언하다 보면 조금 더 사람들의 기대치를 높이는 발언 나올 수도 그러니까요. 있고 그리고 자산 매입 종료 시점이 일단 내년에 3월이나 4월로 좀 앞당겨질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사실상은 5월부터도 금리 인상은 기술적으로는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은 좀 그 잠재적으로 시장이 좀 변동성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대하지는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뭐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 이제 트랜지토리 선생을 벌인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여기서 뒤로 물러설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예. 또 우리나라로 와서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는 또 내년 초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네. 먼저 선제적으로 금리를 2번 올렸기 때문에 네, 네. 어쩌면 이제 굉장히 이제 과도했던 부채들이 조금은 정리돼가는 기간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네. 이제 요번에 쓰신 보고서도 보니까 약간 시나리오별로 잘 정리를 해주셨더라고요. 네, 이게 네. 간단하게 시청자분들한테도 네. 앞으로 우리가 이런 시나리오로 금리가 좀 흘러갈 것 같습니다. 네.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기준금리는 지난 11월에 이제 1%까지 인상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내년 1월 정도에 1.25%로 추가 인상을 예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년 3분기 중에 그러니까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하게 되는 그 시기에서 우리가 한 번 더 1.5%로 인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인상 사이클
사이클이 궁극적으로 기준금리를 어디까지 인상하는 사이클이 될 거냐가 되게 중요한데, 네, 그렇죠. 네, 최종적인 이제 중립기준금리,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중립금리 수준을 이제 저는 이제 1.75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내년에 물가와 내후년 경기와 물가에 따라서 1.75보다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도 같이 열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내년에 말 기준금리 1.5%로 전망하고 있지만 네. 내년 상황에 따라서는 기준금리가 1.5%보다 조금 더 높아져서 1.75까지 인상될 가능성도 같이 가능성 열려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변수들에 대해서 좀 이제 좀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대선하고 그다음에 스태그플레이션 장기화될 가능성 이 두 가지라고 보는데, 첫 번째 대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월 8일에 일단 어느 쪽이 되든지 간에 그 정부 지출을 좀 늘리는 쪽의 결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부분은 인플레이션 측면에서 보면은 통화량을 늘려서 인플레 압력을 높이는 쪽으로 사실 작용하는 재료가 되는데요. 네. 이제 어떤 결과에 이제 나오든지 간에 그 결과가 만약에 국채 시장 수급에 있어서 적자 국채를 아주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발행시키는 어떤 정책의 방향성을 가지고 어떤 대선의 결과가 결정된다고 한다면 이제 채권 시장에서는 아마 금리가 좀 상승을 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지속적인 적자국채 발행이 이어질 거다라고 하면은 금리가 높아진 상태에서 사실 떨어지지 않고 연말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준금리에 대해서도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적정 기준금리 자체를 좀 상향시키는 재료가 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통화량을 얼마나 늘리는 쪽으로 정책이 나오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우리나라가 내년에 한 3번 정도는 더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 지금 이제 베이스로는 이제 2번 예상하고 있는데요. 2번 인상. 네, 2023년까지 시계로 보면은 이제 3번까지 금리 인상 전망. 1.75가 물론 이제 5년 전 뭐 이렇게 생각하면 뭐 기준금리 1.75 뭐 낮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네. 워낙 그 낮았던 수준에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네, 네. 우리나라 전체에 주는 충격은 저는 개인적으로 네. 작지 않다라고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네. 아까 스태그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네. 스태그가 굉장히 이제 놀랍도록 그 빠르게 우리 시장에 안착하는 분위기인데 이게 네. 스태그라는 얘기가 네. 전략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괴로운 맞아요. 내용이거든요. 네, 모든 전략들이 사실 다 거의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준금리를 올려서 네. 바랄 수 있는 거는 경기가 조금 둔화되더라도 물가가 좀 잡히면 네. 물가가 잡히면 이후를 뭔가 도모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금리를 올렸는데도 물가가 안 잡힐 가능성 아니면 내년에 인플레이션 또 어떻게 보고 있는지. 네. 사실 지금 사람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아요. 미국이 기준금리를 어쨌든 지금 좀 생각보다 빨리 올릴 것 같다라는 것 자체도 지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인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과연 높은 인플레이션이 잡힐까? 과거의 수준으로 인플레가 낮아질 수 있을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한 퀘스천이 자꾸 커지고 있는 그러니까 부분이거든요. 기준금리를 올리면 우리가 지금 10년 동안의 세상은 금리를 올리는 것도 되게 익숙하지 않은데 그렇죠. 예. 웬만한 돈을 풀어도 디플레 압력이 높아졌다는 것만 이제 이 사람들이 네. 인식했는데 네. 당연히 기준금리를 올리면 뭐 인플레 잠잠해지겠지라고 했지만 네. 지금 돌아가는 판은 공급망 훼손이라든지 자국으로의 어떤 뭐 여러 가지 베이스 때문에 인플레가 쉽게 안 잡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사실 인플레를 잡는 데 포커스를 두자면은 금리 인상의 속도가 되게 가팔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실질 금리의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가 감안한 실질 기준 금리는 거의 마이너스 4%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지금 마이너스 실질 금리로 치면은 뭐 거의 마이너스 뭐 2% 정도 네.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거의 마이너스 실질 금리를 0까지 이제 가져갔을 때 그 이상으로 플러스가 넘어가면 보통은 이제 더 이상 금리 인상하기가 어려워지는 단계로 가게 되는데, 그러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리를 그러면 상당히 많이 올려야지 된다는 그러니까, 얘기가 되다 네. 보니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완만하게 시장과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금리를 좀 찬찬히 인상을 해 나가되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을 그냥 안고 가게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시장에서 당장 금리를 올리는 건 아니지만 이제 연준이라든지 한국은행의 스탠스를 보니 아 이제 긴축은 시작됐구나. 네. 근데 이제 후행적으로 오늘 네. 저녁에 또 미국이 물가가 나오잖아요. 네네네. 이제 연말 연초에 나오는 물가들은
시장에서 안심할 만큼 빠르게 인플레이션이 제어된 수준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네. 미국은 일단 1분기까지도 내년 1분기까지도 그렇죠. 6% 정도, 그리고 이번 11월에 나오는 건 거의 7% 정도 YOY 숫자로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년 연간으로 보더라도 미국 CPI는 거의 4% 후반, 5% 정도. 예, 그러면 이게 둔화됐다고 말하기가 좀 애매한 그러니까요. 거예요. 네. 예. 어제 중국도 PPI가 12%대로 둔화되긴 했는데 12%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긴축 사이클로 가긴 가는데 바로 인플레가 잡히는 지표가 아니죠. 안 나오다 보니까 아니죠. 시장에서는 자꾸 대세김절하면서 야 물가를 올린다고 하는데 왜 물가가 안 물가 그 기준금리라든지 테이퍼링을 통해서 물가의 상방 압력을 줄여준다고 하는데 왜 물가가 안 잡히지? 이러면서 시장은 꽤나 혼란스럽고 변동성 있는 장이 네. 펼쳐질 수도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네. 한편으로 이제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 이게 또 새로운 개념일 수도 있는데 중금리, 뭐 네. 중물가 이렇게 네. 말씀하셨더라고요. 네. 그거에 대한 배경과 네.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채권이 그렇다면 네. 이 투자 대안이 될 수 있는지 네. 이것까지 한번 여쭤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한 2012년 정도 금융위기 이후부터 해서는 우리가 이제 정책을 저금리 정책으로 계속 써왔고, 그렇죠. 그다음에 정부에서의 재정 정책은 그래도 이제 적자를 많이 썼다가도 이제 위기가 끝나면은 다시 밸런스를 맞춰서 적자를 줄이는 쪽으로 이렇게 이제 사이클적으로 움직여 왔는데, 지금 이제 달라진 부분은 일단 지금은 저금리 정책으로 해봤더니 별로 경기가 회복되고 하는 것도 해결이 안 됐고, 그렇죠. 그다음에 부의 양극화도 더 커졌다. 이런 그렇죠. 결론을 얻게 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시작해 보려고 하는 거는 그냥 무조건 저금리로 가는 것보다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을 안고 명목 성장률을 좀 높이면서 가보자. 예, 이렇게 했을 때 사실 많은 것들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게 되면은 사람들이 소비나 투자에 대해서도 사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아니면 디플레이션일 때보다요. 그렇죠. 그리고 인플레이션 여건에서는 사실 다양한 기회들이 또 나타날 수 있거든요. 좋게 말하면 경제의 다이내믹이 더 강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 뭐 그만큼 변동성도 커질 수 있고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을 안고 가는 상황이 될 것 같고, 정부의 재정이 지금은 이제 주로 이제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이 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은 저금리 정책이 가기는 아마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재정에 의해서 지금 받쳐주면서 가고 있고, 그러니까 정부가 계속 보조금 주고 이렇게 하면서 가는 게 질적인 성장이 맞냐 아니냐, 사실 이 부분은 또 별개의 문제예요. 그렇죠. 별개의 문제인데, 일단 이게 뭐 옳고 나쁘고 뭐 이런 거를 일단 좀 별개로 두고 생각해 보면 사실 경제 지표 자체가 나빠지기도 쉽지가 않을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은 지금 어느 정도의 이제 금리나 인플레이션이 과거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이 새로운 노멀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러면은 이제 저금리가 아니라 조금은 높아진 중금리 그리고 중물가 정도. 중물가라는 거는 2, 3%대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해요. 4% 이상은 이제 실제적으로 좀 고물가로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고 있고, 한국이 그래서 그 정도의 물가 수준이 앞으로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2에서 3% 사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채권 금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금리가 아주 일방적으로 하락할 때 채권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얻을 수 있었던 캐피탈 게인 같은 거는 이제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워질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인플레이션 시장의 이 국면에서는 금리도 이제 뭐 이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움직일 수 있고, 그 안에서의 사실 트레이딩의 기회들을 찾아야 될 거로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제공되는 금리의 수준이 과거보다는 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채권을 보유함으로써의 어떤 이자 확보의 메리트는 과거보다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포트폴리오 안에서 주식과 채권 안에서의 어떤 마이너스 상관관계, 그래서 채권을 보유함으로써 이제 주식이 좀 하락할 때 채권에서 플러스가 나는 이런 효과는 여전히 워킹을 할 걸로 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채권의 어떤 기능은 계속 작동을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긴 시각에서 보니까 저도 동감이 되는 게 이제는 중금리라든지 금리가 어느 정도 높은 수준에서의 또 경제 활동을 좀 적응해 나가야 된다. 네, 자산 적응해 배분도 나가야 이제는 된다. 워낙 네. 금리가 낮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 편입하던 시기에서 네. 어느 정도 2에서 3%의 캐시 플로우가 들어오는 것 같고 네. 다른 걸 편입하면서 가는 그런 시장으로의 재편이 앞으로 또 한 5년 이상 펼쳐지자. 네. 이렇게 좀 저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마운 말씀이었고요.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의 이미선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